다음은 요청하신 대로 더욱 길고 풍부한 표현을 사용하여 재구성한 버전입니다. 1945년 9월 신수시 신수시장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낡고 서름한 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다. 외관만 보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곳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볐다. 특히 아낙네들이 몰려들어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겸한서라는 인물 때문이었다. 겸한서는 바느질 솜씨가 남달랐다. 손재주가 뛰어나 한복이든 양복이든 손님이 원하는 대로 능숙하게 수선을 해냈다. 특히 신수시에서 꽤 살림이 넉넉한 집안의 부인들이나 공무를 맡은 이들이 자주 그를 찾았다. 이 소문이 나면서 겸한서의 짐은 단순한 바느질 가게를 넘어 아낙네들의 모임 장소처럼 변해갔다. 서로의 근심을 나누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공간이 되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바늘을 들고 손놀림을 바쁘게 움직이던 춘기 엄마라 불리는 여인이 갑자기 머리를 극적이며 입을 열었다. 네그들, 그거 들었나? 봄철이 아재가 국동에서 소란이를 봤단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옆에 있던 거창되기 흥분한 목소리로 음순했다. 아이고, 춘기 엄마야. 그 양반 일에서 나오는 말 다 거짓부렁인 거 알면서 왜 또 그러노? 요즘 세상에 소란이라 어디 있다고 그래? 일본 놈들이 다 죽여 부쉈을걸? 그러자 춘기 엄마나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반박했다. 아이다. 재작년에 조신의 가족도 소란이한테 잡아먹혀 죽었다 안 한다? 그거 다들 들었잖아? 거창댁은 손을 내저으며 콧방귀를 뀌었다. 어디서 그런 소소문을 듣고 왔너? 조신애가 그냥 야만도주한 거라는 말도 있던데? 그러나 춘기 엄마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아니라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이 도망치려고 진따지 싸고 있었던 걸 직접 본 사람도 있다. 아니다. 그리고 곡동에서 내려오는 전설도 모르나? 죄를 지은 자들은 산신님께 벌을 받는다 타더라. 거창댁은 코웃음을 치며 단호하게 말했다. 전설은 전설일 뿐이다. 이 사람아.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 그런 걸 믿나?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하소. 이야기가 점점 격해지자 옆에서 듣고 있던 정석 어멈이 천다 못돼 큰 소리를 냈다. 아이고, 춘기 엄마란 거창댁. 싸울 거면 나가서 싸우다. 손봐야 할 옷이 산더미 같은데 언제까지 그럴 건데? 그러나 이때 바느질을 하던 겸한서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다. 마치 무언가를 떠올린 듯 순박한 얼굴이었다. 이를 본 종석 어멈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호준 엄마, 무슨 일 있어? 왜 갑자기 그렇게 임산을 찌푸리는데? 겸한서는 주저하나나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뒤에 말입니다. 저도 요즘 좀 이상하다고 느껴서요. 최근에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아이들의 수가 예전보다 확 줄어든 것 같지 않아요? 그러자 거창댁이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휘 내저었다. 그 딴꺼미들 말이다. 아, 발을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런 것들까지 신경 써야 하나? 날마다 부벌하는 꼴 보면 속에서 천불이 난다. 춘기 엄마도 거들었다. 하모, 하모. 호준 엄마, 바들한테 자꾸 사탄이니 떡이니 주지 마라. 괜히 그런 걸 지니까 자꾸부터 다니는 거 아니다. 겸한서는 깊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먹고 살기 힘든 세상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제 어린 시절이 떠오르기도 하고나. 저도 살 길을 찾아 시골을 떠나 이곳까지 왔지만 참 막막했거든요. 그러자 종석 어멈이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호준 엄마, 자네는 너무 착해서 탈이라니까. 그런 애들이란 엮이면 결국 손해보는 건 자네야.
아무리 옷 수선 솜씨가 좋아도 땅거미들이랑 얽히면 손님들이 싫어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네에겐 호진이가 있잖아. 겸한소의 아들, 김호준. 그는 겸성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온 똑똑한 청년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학업을 포기하고 신수로 내려왔다. 몸도 심하게 다친 상태였고 결국 긴 치료 끝에 겨우 회복했지만 그의 정신은 5살 어린아이처럼 되어가났다. 그날도 소진은 길가에서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있었다. 김호준은 바보래요. 바보래요. 겸손받다가 바보 되어 돌아왔대요. 몇몇 고약한 아이들은 돌멩이를 집어 던지기까지 했다. 그러나 호준은 그저 콧물을 훌쩍이며 웃기만 했다. 으어어. 그 노승을 보며 골목대장 용우가 기웃으며 말했다. 이 바보 새끼, 물려도 웃기만 하네? 이거 순등신 새끼 아니다. 그러자 소진이 휘말기 웃으며 물었다. 듬신? 듬신이 뭐야? 좋은 거야? 아이들은 배를 잡고 웃어댔다. 영우는 숨술궂은 투정을 치더니 돌멩이를 들어 호진의 머리를 내려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 그의 손목을 거슬리 움켜잡았다. 누구야? 영우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초라한 옷차림의 소녀가 서 있었다. 그녀는 순수시장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땅거미 무리 중 하나, 보연이었다. 영울은 비웃으며 말했다. 아, 이거 딴거지면이네? 네가 뭔데 맞는데? 네 혹시 이 듬신 새끼 여자친구라도 되나? 보연은 눈을 반에게 뜨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래, 된다. 우리 오빠야한테 이러지 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이년이 오를 제대로 미쳤구만. 그래, 이부터 키투성이로 만들어줄게. 그리고 그 순간 시장 한복판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다. 겸한선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다리에서 나오던 순간부터 온갖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바느질을 하면서도 그녀의 머릿속은 올통 바른 곳에 가 있었다. 옷감을 자르고 바늘을 움직이던 손은 무의식적으로 작업을 계속했지만 마음은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다. 호진이가 돌에 맞을 뻔했다고? 보련이가 그걸 맞아줬다니. 그녀의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다. 호진이가 돌에 맞아 크게 다치기라도 했다나? 아이들이 그를 그렇게 괴롭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적하고 잘 모른다면 친절하게 가르쳐주면 되는 일 아닌가? 왜 아이들은 모르는 일을 기웃고 괴롭히는 걸까? 겸한선은 고개를 푹 숙였다. 하늘이 참 가혹하구나. 길을 따라 걷던 그녀는 어느새 치맛대 도착해 있었다. 낡고 오래된 나무문을 밀어 열었다. 물이 띠걱거리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며 울려 퍼졌다. 그녀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예상대로라면 호진이는 방 흥부소리에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어야 했다.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했으니 속상해서 눈물바다가 되어 있어야 했고 적어도 기운이 축 처져 있어야 했다. 하지만 뜻밖에도 호진이는 바닥에 앉아 열심히 딱지를 접고 있었다. 호진아? 겸한서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호진은 그녀를 보며 반듯 웃었다. 그 웃음은 어딘가 천진난만하고 순수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린 보자기를 보자마자 그는 벌떡 일어나 손을 뻗었다. 이 냄새는? 양과자다. 내 코를 속일 뜨는 엎기. 그는 마치 보물을 발견한 듯 기뻐하며 보자기를 낚아챘다. 그리고 포장을 풀어 양과자를 꺼내다니 입안 가득 밀어 넣었다. 양손에 하늘씩 움켜쥐고
입으로는 허벅지도 먹어치우는 모습이 어린아이가 단식을 처음 받아든 듯했다. 엽기과 과자는 왜제 과자야. 그 모습에 겸한서는 가만히 호준을 바라보았다. 서른스럽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했다. 그는 행복한 듯 웃으며 과자를 씹었지만 그녀의 가슴 송곳선에는 깊은 슬픔이 차올랐다. 그녀는 천천히 호준의 옆에 앉았다. 오늘 밖에 나갔다면서? 전국한 선생님 집에 있으라 했잖아. 왜 나갔어? 호준은 입안의 과자를 오물거리며 대답했다. 몰라. 그의 말투는 마치 아이라 어른에게 혼나는 걸 피하려는 것처럼 애매모호했다. 겸한서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은 녀석들이 기분이 좋았나 보네? 너를 한 대도 안 때렸어? 호주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아니야. 또, 보현이라 지켜줬어. 겸한서는 순간 놀랐다. 보현이다? 호주는 여전히 흐날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나쁜 녀석들이. 나보고 쪼다, 등심새, 새끼라고 하면서 볼로 내 머리를 치려고 했는데, 보현이라 나타나서 맞아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겸한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보현이가 맞아줬다니. 그 작은 아이다. 자기 몸 하나 건사하니도 숨든 그 아이다. 꼬지미를 지켜줬다니. 보현은 항상 자신을 반하게 보이려 애쓰는 아이였다. 거리에서 살아나는 아이들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 보현이 호준을 위해 나섰다는 건 그 아이가 호준을 얼마나 아끼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겸한서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보현이는 이미 내 곁에 있어야 하는 아이가 아닐까? 하지만 보현은 이미 한 차례 그녀의 제안을 거절한 적이 있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자신을 거두려는 사람이 있더라도 친구들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보현아. 겸한서는 눈을 감았다. 땅거미 무리 속에서 살아나는 그 아이가 떠올랐다. 거리에서, 다리 밑에서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잠들어야 하는 그 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호준을 지켜주려 애쓴 그 작은 손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보현아. 내가 날 거부하더라도 내가 널 포기할 수 있을까? 그녀는 오랜 시간 고민했다. 밤이 짚어갈수록 그녀의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뒤섞였다. 남편은 곡동에서 실종된 지 오래였다. 하나뿐인 아들은 겸손까지 공부하러 보냈지만 바보가 되어 돌아왔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호준 하나뿐이다. 하지만 그 아들이 마을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놀림을 당하고 심지어 폭력을 당할 위기에까지 처한다면?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어. 겸한서는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나는 지켜야 한다. 내 아들과 그리고 보현이까지.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호준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과자를 맛있게 먹으며 웃고 있는 아이.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다.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싸늘하게 불고 있었다. 그 만남 속에서 그녀는 또 한 번 깊은 결심을 했다. 겸한서는 보현이의 말을 듣고 멍해졌다. 뭐라고? 내가 돈을 숨겼다고? 보현이는 고개를 푹 숙였다. 눈물이 맺힌 얼굴을 보니 그동안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알 수 있었다. 그게 그날 처음으로 내 손으로 번 돈이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내 힘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게 너무 기뻐서. 그래서 보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주먹을 꼭 쥐었다. 마치 자신의 손 안에 다시 그 동전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게 완초한테 들켰어요. 처음에는 뺏으려고 했는데 내가 끝까지 안 준다고 버텼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나를 때리려고 했어요. 그때 호준 오빠가 나타나서 맞아줬어요. 겸한선은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꼬준이다. 보현이를 지키려고 왕초에게 맞았다고?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아이들을 지키려던 호준, 그리고 그런 호준을 위해 보현이 또다시 스스로를 시샘하고 있었다. 보현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겸한선은 도연이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하지만 도연이는 고개를 저으며 힘없이 웃었다. 아니에요, 아줌마. 결국엔 내가 뺏겼으니까요. 차라리 그때 그냥 줬으면 오빠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그 말에 겸한선은 더욱 마음이 아팠다. 도연이는 혼자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었다.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며 괴로워하고 있었다. 도연아, 너도 아직 어린아이야.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했을지 몰랐을 수도 있잖아. 도연이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얼굴에 드리운 어둠은 거치지 않았다. 그때 밤 안에서 다시 호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도연아. 저기 또. 호진은 겁에 질린 얼굴로 방 흥부석을 가리켰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향해 있었다. 허공에서 누가 나 부르고 있어. 너, 머리 진 처녀야. 내 보고 웃고 있어. 호주는 손을 떨며 도연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다. 얼굴은 천백했고 식은 땀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호준아, 괜찮아. 엄마 나 여기 있잖아. 겸한선은 황급히 그의 손을 잡아주었지만 호준은 여전히 겁에 질린 눈빛을 거두지 못했다. 닷을 쓴 할아버지가 옷장 위에 올라나 있어. 날 내려다보고 있어. 은아. 호준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겸한선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이렇게 두고 볼 수만은 없어. 그녀는 결심했다. 선녀를 찾아야 해. 신수시에서 떨어진 곡동. 조선시대부터 마을을 지켜왔다는 선녀가 있다는 전설. 사람의 미래와 과거를 보고 아플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존재. 그동안 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저 민간의 전설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전설에라도 매달려야 했다. 도연아. 겸한선은 도연이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같이 가자. 선녀를 찾아야 할 코진이를 위해서. 도연이는 놀란 얼굴로 겸한선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아줌마. 선녀님은 아무나 만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지. 가만히 있는다고 소진이라 나아지는 건 아니니까. 겸한선의 눈빛은 단단했다. 도연이는 그 눈빛을 보며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아줌마. 같이 가요. 그녀는 다짐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호준을 도와겠다고. 밖에서는 찬바람이 불어왔다. 곧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향하는 길은 더욱 차갑고 선명할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미 결심을 굳었다. 그 누구도 쉽게 찾을 수 없는 존재, 선녀. 그녀를 만나야만 한다. 겸한선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바람내들은 속삭이며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있었고 누구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 차를 찼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정복한 서장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신수시장에서 퍼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사람들은 참 쉽게 입을 놀리는구나. 그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물론 모든 말이 진실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는 믿을 것이고 누군가는 의심할 것이다. 사람들의 소문이라는 것은 그렇게 자라나고 결국에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된다. 어쨌든 그 양반이 호준이를 맡아준다니 고마운 일이긴 하지 않나. 누군가가 말했다. 뭐 그렇긴 하지. 그래도 속마음이야 어떻든 보험을 받는 사람 입장에선 감사할 일이겠지. 겸한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호준이가 많이 좋아졌고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마음 한켠에 도연이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다. 그녀는 다시 도연이에게 눈길을 돌렸다. 아직도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는 도연이. 왜 나를 피해보려 하는 걸까? 겸한선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도연이에게 다가갔다. 도연아. 도연이는 몸찔했지만 이내 고개를 들었다. 아줌마. 왜 갑자기 짐을 떠난 거니? 도연이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눈을 내리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혹시 무슨 일 있었니? 겸한선은 최대한 부드럽게 물었다. 하지만 도연이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아줌마한테 말해도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내 탓이야. 그 순간 도연이의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아이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으려 애썼다. 그러나 결국 조용히 입을 열었다. 떠나야 할 것 같았어요. 떠나야 한다니? 어디로? 그냥 여기서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누가 너한테 그런 말이라도 했니? 도연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줌마나 날 좋아하는 거 아는데. 그런데 아줌마한테 더 심세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도연아. 겸한선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이 어린아이다. 너무 많은 것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 도연아, 너는 심술을 지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우리 곁에 있는 건 우리가 원해서야. 나는 내가 떠나길 바라지 않아. 호준이도 마찬가지야. 도연이는 잠시 침묵했다. 그때 바람이 살짝 불며 지푸라기 문이 흔들렸다. 밖에서 다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신미하게 들려왔다. 그 속에서 도연이는 고개를 들어 겸한선을 바라보았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정말이야. 하지만 나는 거지야. 겸한선은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아이다.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아니야, 도연아. 겸한선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넌 거지가 아니야. 넌 내게 있어서 소중한 아이야. 그리고 내가 어디서 태어났든 어디서 자랐든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도연이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천천히 눈물을 흘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요? 그래. 정말이야. 그 순간 도연이는 겸한서의 품에 안겼다. 이제껏 한 번도 어른에게 지대지 않았던 아이다. 조용히 흐느끼며 그녀의 품속에 파고들었다. 겸한서는 도연이의 등을 천천히 토다니며 말했다. 울어도 돼, 도연아. 괜찮아.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렇게 가을바람이 부는 신수시장에서 한 아이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겸한선은 집으로 향하는 길 내내 짙은 불안감에 직사였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가슴은 쿵쾅거렸다. 도연아, 대체 어디 있는 거니? 너를 이렇게 놓쳐버리다니. 어둠이 짙게 깔린 신수시의 골목길을 걸으며 그녀는 자책했다.
아이가 억지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도 왜 더 빨리 따라가지 못했을까? 경찰서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바로 쫓아갔다면 적어도 도연이의 흉방을 놓치지는 않았을 텐데. 눈물이 맺힌 그녀의 시야에 희미한 등불이 흔들리고 있었다. 정국환이 되려 해준 것인지 권순경이 먼 발치에서 그녀를 따라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인가. 도연이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집에 도착했지만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마음이 복잡해서 방 안을 몇 번이고 서성였다. 도연이가 사라진 건 분명 이상한 일이야. 입양을 죽어도 싫다고 했던 애가 갑자기 입양을 갔다고? 게다가 취업이라니. 10살짜리 아이를 취업시킨다고? 그녀는 생각할수록 어딘가 석연치 않았다. 그리고 유괴범의 잘려나간 머리. 고의로 머리만 잘렸다난 누군가가 그를 처단한 거겠지. 그런데 누구지? 왜? 도연이는 안전한 걸까? 아니면 그 남자에게 끌려왔다가 그를 죽인 또 다른 무리에게 넘겨진 걸까? 이렇게 있을 수 없어. 겸한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경찰이 그녀를 말았지만 그녀는 기다릴 수 없었다. 밖으로 나서려던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코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달려왔다. 엄마. 도연이다. 도연이가 나를 부르는데. 겸한선은 얼른 포준을 끌어안았다. 꼬준아, 무슨 말이야? 도연이가 널 부르다니? 꼬준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꿈이 아니었어. 도연이다. 내 뒤에 속삭였어. 오다. 나 무서워. 그러고 사라졌어. 엄마. 도연님. 죽은 거 아니지? 그녀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설마. 아이가 그토록 절실한 목소리로 도연이가 자신을 불렀다고 한다면 그건 단순한 꿈이 아닐 수도 있다. 겸한선은 급히 옷을 챙겨 입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밖에 없었다. 도연이를 찾겠다. 그녀는 다시 한번 딴검이 모리를 찾아나기로 결심했다. 밤이 깊었지만 도연이라 어딘가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번 일은 단순한 유괴가 아니다. 그 이면에 신수씨를 뒤흔들 거대한 기밀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겸한선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신수에서 가장 신비로운 존재라 불리는 선녀를 찾아나야 한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지만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언제 떠나면 될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이 단단했다. 이은전단이 대답했다.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이틀이 지나버렸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도연이를 찾을 확률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선녀를 만나러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전복환이 거들었다. 선녀님을 만나려면 먼저 곡동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도 함부로 그녀를 찾아낼 수 없죠. 마을 어른들이 허락해야만 길을 안내해 줄 겁니다. 우리도 몇 년 전 선녀님을 찾아가려 했을 때 곡동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맡겼습니다. 겸한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가야 해요. 그분이 도연이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면 저는 어떤 길이든 가겠습니다. 그녀의 다짐을 들은 정국환과 윤정담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좋습니다. 곧 떠나도록 하자. 그렇게 하여 다음날 새벽 겸한선은 정국환과 윤정담 그리고 몇 명의 경찰과 함께 곡동으로 향했다. 곡동으로 가는 길. 곡동으로 가는 길은 신수씨의 시장을 지나 깃불 산길을 따라 이어졌다.
해가 떠오르기도 전 차가운 새벽 공기가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길이 꽤 험하군요. 겸한선은 길을 걸으며 바위가 많은 산길을 조심스럽게 내려다보았다. 윤정단이 말했다. 그래서 복동 사람들이 바깥과 어울리지 않는 거죠. 길이 험한 만큼 내부에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일본군이 신순을 점령했을 때도 복동만큼은 건드리지 않았죠. 그들의 말에 따르면 그곳에는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이 있다라고 했답니다. 겸한선은 침을 삼켰다. 그렇다면 정말 선녀라는 존재가 실제로 있는 걸까?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도연이를 찾는 것이었다. 선녀가 실제하든 아니든 그곳에서 도연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충분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마침내 그들은 곡동마을의 초입에 도착했다.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곳은 신수와는 확연히 달랐다. 전통적인 한옥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고 마을은 짙은 안개의 달에서 마치 달의 세계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들이 마을에 발을 들이자 주민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어라, 이게 누구야? 한 중년 남성이 눈을 가늘게 뜨며 다가왔다. 신수에서 온 사람들인가?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온 거야? 전도관이 앞으로 나섰다. 우리는 신수경찰서에서 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 지역에서 어린아이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련이라고 하는 아이가 며칠 전에 실종되었고 그 아이를 찾기 위해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몸성거리기 시작했다. 또 아이가 사라졌다고? 이번에도 선녀님께서 아실까? 그때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왔다. 이곳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 우리에게 맡기시오. 선녀님을 찾아나려는 거라면 그것은 허락할 수 없습니다. 겸한선은 깜짝 놀라 물었다. 왜요? 저는 제 아이 같은 도연이를 찾아야 해요. 그분이 도연이의 행방을 알 수도 있지 않나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선녀님은 필요할 때만 모습을 드러내신다. 무턱대고 찾아낸다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그녀를 찾으러 간 자들이 길을 잃고 돌아오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 말에 겸한선은 더욱 불안해졌다. 하지만 저는 도연이를 포기할 수 없어요. 어떤 길이라도 가겠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목소리에 노인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러나 마침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좋소.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소. 겸한선은 진짠한 채 노인의 말을 기다렸다. 곡동의 가장 깊은 곳, 신목이 있는 곳으로 가시오. 그곳에서 선녀님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명심하시오. 선녀님께서 원치 않으면 그 누구도 그녀를 만날 수 없소. 전도판이 조용히 물었다. 신목이 있는 곳이라면 혹시 실면의 숲을 말하는 겁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하지만 조심하시오. 그 숲에 들어만 사람 중 살아 돌아온 이는 많지 않소. 겸한선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전 가겠습니다. 그녀의 대단에 전국환과 윤경단도 결심을 굳혔다. 좋습니다. 우리도 숨길 가죠. 그렇게 하여 겸한선은 신목이 있는 신현의 숲을 향해 다시 길을 떠났다. 길은 더욱 험난해졌고 점점 짚어지는 안개 속에서 숲은 마치 거대한 미궁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 도연아, 꼭 너를 찾을 거야. 그녀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단단했다. 겸한선은 선녀를 마주하자마자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여인의 얼굴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매끄럽고 고운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살면서 겪어야 할 시온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깊고도 신비로운 빛을 띠고 있었으며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어서 오십시오. 선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긴 길을 오심이라 숨기셨을 텐데.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한 울림이 있었다. 겸한선은 무언가에 홀린 듯 선녀의 사랑방으로 발을 들였다. 밤하는 따뜻한 기온이 담들었고 부선에는 차와 몇 가지 단단한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다. 벅찬 객이 조용히 속삭였다. 진짜. 이분이 선녀님 맞는 거 아니다? 젊어 보이기는 하지만. 느낌이 다르네. 겸한선은 두 손을 꼭 쥐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선녀님, 저는 신수에서 온 겸한선하고 합니다. 바리 밑에서 살던 한 아이가 유괴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도연이고 제게 딸 같은 아이였습니다. 제발 도연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선녀는 겸한선을 천천히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 양을 걱정하는 마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단단한지도 느껴집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없이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러나 천천히 눈을 뜨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하지만 유만스럽게도 도연 양은 이미 이곳 곡동에 없습니다. 겸한선은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 아직 이곳에 오지 않았다는 뜻인가? 아니면 그녀는 차마 마지막 말에 잊지 못했다. 선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 아이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있는 곳은 곡동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다. 도연 양은 곡동 너머로 끌려갔습니다. 그녀를 데려간 자는 단순한 유괴범이 아닙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아이들을 데려가 보이지 않게 만든 존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거찬 객이 깜짝 놀라며 묻었다. 그러면 도연이라 봤던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그리고 그 자들은 누구랍니까? 선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다. 그 자들은 단순한 인신매매범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신수씨와 곡동, 옥동 사이에서 사라진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굶어 죽거나 담으로 죽은 것이 아니다. 이유 없이 자취를 감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그 자들은 산속의 그림자라고 불립니다. 오래전부터 옥동 너머에서 활동하며 아이들을 데려갔죠.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아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산에서 돌아온 자도 없습니다. 겸한선은 겸악했다. 그렇다면 도연이는 위험한 겁니다. 선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미 이틀이 지났으니 우리라 서두르지 않으면 그녀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윤정단이 다급한 목소리로 묻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녀를 구해야 합니다. 선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 한쪽으로 향했다. 그녀가 장롱을 열자 안에서 오래된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펼쳤다. 이것은 곡동에서 전해 내려오는 지도입니다. 산속의 그림자들이 아이들을 데려가는 길이 tum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험한 길을 통해 움직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면 도연 양이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겸한선은 지도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 길은 위험한다. 선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 길을 따라간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겸한선은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저는 가겠습니다. 임정단과 거창댁도 동시에 말했다. 우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선녀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하지만 들지를 가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다시 장롱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더니 겸한서에게 건넸다. 이 안에는 곡동에서 전해 내려오는 부적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적이 있으면 산속의 그림자들이 당신을 쉽게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겸한서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아 쥐었다. 감사합니다. 선녀님. 선녀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명심하세요. 도연양을 찾기 위해서는 두려움과 망설임을 버려야 합니다. 이 길은 단순한 유괴범을 선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존재들과 맞서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겸한서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도연이를 되찾겠습니다. 그녀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산속의 어둠을 뚫고 도연이를 찾기 위한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안쪽의 어둠이 드러났다. 경찰들은 짐작한 채 안으로 들어섰다. 서장님? 임정단이 조심스럽게 부르며 방을 살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불도 꺼져 있었다. 마치 사람이 떠난 지 오래된 것처럼 집안을 쓸쓸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엄순경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뭔가 이상합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서장님이 집에 계실 텐데. 임정감은 방으로 향했다. 손전등을 들어 어둠을 밝혀보니 방 안도 마찬가지로 텅 비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몇 장의 서류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한쪽 벽에는 서장과 가족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러나 가족 사진 속에서 서장의 얼굴은 마치 누군가 일부러 손으로 문질러 지은 것처럼 흐릿하게 보였다. 서장님이 도망친 겁니까? 엄순경이 담담한 표정으로 임정담을 바라보았다. 모르겠네. 하지만 상황이 심상치 않아. 그때 거실 부성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철컥. 경찰들은 잭살이 소리의 그만을 향해 달아났다. 방 한쪽 문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임경담은 손짓으로 경찰들에게 준비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문 열었다. 한 경찰이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다. 문이 열리자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방 한가운데 놓인 작은 책상이 눈에 띄었다. 그 위에는 봉투 하나나 바지런히 놓여 있었고 임정담은 그것을 집어들었다. 봉투를 열어 안을 살펴보자 안에는 간단한 편지가 들어 있었다. 나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도 결국 그들과 얽혀 있었다. 이제 내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끝날까? 아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모두를 속인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다. 편지를 읽은 경찰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했다. 서장님이 도망친 걸까? 아니면 누군가다. 그 순간 임정단의 표정이 굳어졌다. 누군가 서장님을 노리고 있었어. 그리고 이미 손을 써버린 거야. 엄순경이 손을 떨며 말했다. 그렇다면 서장님도 죽은 겁니까? 임정감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때 본방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똑똑. 누군가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경찰들은 긴장한 채 총을 손에 쥐고 문을 향했다. 임정단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누구십니까? 잠시 정적이 흐른 소
낮고 처불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꼬진이 어머니입니다. 문이 열리자 겸한서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천백했고 그녀의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방금 전에 공방이 있던 안악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서장님이 범인이라면서요? 영정담은 한숨을 내쉬었다.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점한산 가능성이 높습니다. 겸한선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렇다면 보현이는요? 보현이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보현이는 아직 살아있는 거죠?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영정담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현 양을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조사할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서며 무겁게 말했다. 이 사건은 신수시 전체를 뒤흔들 만한 거대한 일이라는 겁니다. 겸한선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렇다면 저도 돕겠습니다. 호진이 어머니, 위험합니다. 위험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도연이를 찾아야 해요. 그리고 그녀는 푸른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이제는 저도 이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습니다. 그녀의 결심이 더욱 단단해진 순간이었다. 밖에서는 찬바람이 불어왔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영정관과 경찰들은 차 안의 뒷자목을 확인한 후 더 깊은 수색에 들어갔다. 겸한선은 호진이를 꼭 끌어안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경감님, 이 키 대체 누구의 것일까요? 영정담은 짙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확한 단식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이 차에서 누군가가 피를 흘렸다는 건 확실합니다. 호준이 말이 사실이라면 어젯밤 이 차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겠지요. 그는 천천히 손전등을 비추며 차 내부를 다시 살폈다. 발판 아랫뿐만 아니라 조수석 시트의 틈새에도 미세하게 핏자국이 남아있었다. 이건 단순한 상처에서 나온 티가 아닙니다. 출혈량이 너무 많아요. 엄순경도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렇다면 혹시 두 사람이 여기서 죽은 건 아닐까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변이 더욱 싸늘해졌다. 겸한선은 손을 꽉 쥐었다. 설마 전국관 서장이 이 차에서. 그 순간 꼬준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젯밤 꿈에서. 아니, 꿈이 아닐 수도 있는데. 꼬준아, 뭐가 떠오르니? 겸한선은 애타는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꼬준이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꿈에서. 차 안에서 어떤 남자가 있었어. 그 사람이 막 울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나를 죽이려 하냐고 했어. 모든 경찰들이 숨을 삼켰다. 영정단이 조용히 물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 했니? 꼬준이는 겁에 질린 듯 몸을 몸찔했다. 이름은 모르겠어. 하지만 막 울면서 난 그냥 본받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라고 했어. 그리고 누군가나 그 사람을 조용히 시키려고 했어. 그는 손을 꼭 쥔 채 몸을 떨었다. 그런데 갑자기 숨소리가 멈췄어.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겸한선은 온몸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이 차에서 살해되었다는 뜻인가? 영정감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꼬진아, 혹시 그 사람을 죽이려 한 사람의 얼굴을 보았니? 꼬진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너무 어두웠어.
근데 목소리는 들었어. 어떤 목소리였니? 호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아이는 산신의 보호를 받고 있다. 계획이 틀어졌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모두가 굳어졌다. 산신. 영정단이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다. 엄순경도 담담한 얼굴이었다. 설마 선녀님이 말씀하신 꼭돔을 지키는 산신 말입니까? 호주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신수를 떠나야 한다고 해서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고. 겸한선은 가슴을 도여잡았다. 이게 무슨 말이지? 신수를 떠나야 한다고? 누가? 그때 영정담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신수에서 아이들을 빼돌리고 있었고 전부판이 그 일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를 처리한 또 다른 세력이 있다는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경찰들을 향해 명령했다. 당장 반시킴을 불러서 이 차의 뒷자국을 분석하게 하세요. 그리고 전국간의 흔방을 다시 수색하도록 하세요. 이 차에서 살해될 사람이 누구인지도 밝혀야 합니다. 네, 경단님. 경찰들이 급히 몸지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겸한선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산신님. 도연이를 보호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연이는 무사한 걸까? 아니면 그곳에 갇혀 있는 걸까? 그녀는 필사적으로 선녀의 말이 떠올랐다. 산신께서 그녀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녀를 찾기 위해서는 인간의 방식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그때 영정당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호진이 어머니, 우리는 이제 선녀님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선녀님께서 더 많은 걸 알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겸한선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야 합니다. 반드시 도연이를 찾아야 해요. 그렇게 해서 경찰들과 함께 다시 곡돔으로 향하는 길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여정이 단순한 아이 찾기가 아닌 신수의 가장 깊은 기밀을 마주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겸한선은 아들의 행동을 믿을 수 없었다. 방금 전까지 눈을 감싸며 울고 있던 호진이다.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단호하고 강한 태도로 자신을 이끌고 있었다. 호진아,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서쪽으로 가야 하는 거야? 그녀는 애타게 물었지만 호진이는 대답 대신 더욱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보련이도 다만한 듯 호진이를 따라가면서도 불안한 눈빛을 보였다. 오빠, 우리 진짜로 도망치는 거야? 그래, 지금 당장 떠나야 해. 근데 왜? 호진이는 입술을 꼭 다물다라 마침내 작게 속삭였다.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어. 그리고 선녀도 우리를 지켜주진 못할 거야. 그 말에 겸한선은 가슴이 철면 내려앉았다. 뭐라고? 선녀님이 널 치료를 지려고 했잖아. 그런데 넌 왜 도망치는 거니? 호진이는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엄마, 그건 치료가 아니었어. 무슨 뜻이야? 그냥 눈을 치료하려는 게 아니었어. 난 분명히 봤어. 선녀가 내 머릿속을 들여다보려고 했어. 마치 내 기억을 지우거나 뭔가를 바꾸려는 것처럼 말이야. 그 순간 겸한선은 소름이 돋았다. 기억을 바꾼다고? 그래. 선녀는 단순한 점쟁이나 무당이 아니야. 그녀는 사람의 기억을 조작할 수 있는 존재야. 난 그걸 직접 느꼈어. 내 머릿속에서 뭔가를 끄집어내려고 했다고.
도연이도 깜짝 놀란 얼굴로 코준이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겁을 먹었던 거야. 맞아. 그럼 선녀님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좋은 사람이 아닌 거야? 호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선녀는 우리를 보호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 그냥 이 마을의 기밀을 감추려고 했던 거야. 그 말에 저만서는 숨을 삼켰다. 선녀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고? 그녀는 그동안 선녀가 신비로운 능력으로 사람들을 돕는 존재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혹시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착각이었을까? 호진이는 다시 걸음을 재촉하며 말했다. 엄마, 도련아. 우리가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위험해질 거야. 그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알아버린 걸 알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사라지기를 바랄 거야. 그 사람들. 누군? 전국판만이 아니야. 신수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 그리고 이 마을의 비밀을 아는 자들. 우린 그들의 길을 다니했어. 그리고 내가 본 곳들을 그들이 알게 되면 우린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그때 도련이라 작게 속삭였다. 그럼 선녀님도 우리를 없애려고 할까? 호지민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발휘되었다. 저만서는 도련이의 손을 꼭 잡으며 불안한 마음을 애써 진정시켰다. 하지만 서쪽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해질 수 있을까? 호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신수에서 멀어질수록 우리의 흔적을 지울 수 있어. 그리고 복동과 옥동 너머에는 우리가 숨을 곳이 있어. 신수의 세력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할 거야. 그 말이 사실이길 바라며 세 사람은 빠른 걸음으로 서쪽을 향해 걸었다. 밤이 짙어지고 멀리서 소란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지금까지 감춰졌던 진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는 신호처럼 들렸다. 이후의 이야기는 소설책 참기에서 계속됩니다.